저 지옥 원할 때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만 그래도 거의 전 국민이 지옥 그 넷플릭스 시리즈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 알았거든요. 그렇죠. 안 봐도 알죠. 그냥 야, 이제 이번 주에 뭐 나온대 뭐 이걸 알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매주 나오다시피 하니까 잘 몰라요. 솔직히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고 저게 벌써 올라와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조금 이렇게 관객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더 많이 있고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좀 재미가 없다.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영화는 좀 얼굴 같은 영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관객들하고 만나고 벌써 지금 얼굴을 한 지가 지금 9월 11일에 개봉했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 거의 두 달이요. 두 달째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요즘에는 좀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재미있는 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 시리즈를 또 제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넷플릭스 시리즈의 쇼러너 역할을 해가지고 가스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를 일본에서 지금 후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촬영은 이제 연출은 이제 그 일본 영화 실종이라는 영화와 이제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였던 간니발이라는 시리즈 했던 이제 카타야마 신조 감독이 연출하고 제가 이제 대본을 쓰고 네. 주연은 이제 아오이 유랑 오구리춘이라는 배우가 지금 한 넷플릭스 시리즈가 이제 후반 작업 중인데 네. 또 그거에 좀 기대가 있죠 제가. 이게 좀 오픈되면은 또 약간 그동안 이제 제가 한국 시리즈만 했으니까 일본 시리즈를 했을 때는 어떨까 이런 기대 뭐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어쨌든 재미를 좀 더 찾아가게 되죠 요즘에는. 네. 특별한 걸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다작을 하지만 별로 망작이 없는 감독님이시잖아요. 정말 많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런 괴리감, 만약에 제가 연상호 감독님이라면 이런 괴리감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2019년에 한 2억 한 3,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2억 5천만 명 가까이 한국 관객이 그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 천만 영화가 한 5편인가 나왔어요. 2019년에. 그때가 팬데믹 전해예요. 근데 팬데믹이 딱 끝나고 나서 2000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관객 수는. 그리고 또 2024년 상반기 통계인가 제가 그걸 봤더니 100만 명이 넘은 그 관객 수를 가진 영화가 6편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100만 명이면 사실 손익분기점도 안 간 작품도 그 안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영화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조금 많이 퇴색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찍는 것도 사랑하시고 넷플릭스에서도 그 어떤 버짓과 그 회차에서 그런 어떤 에피소드 그 길이 분량 길이 안에서 또 그 장르적인 작품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2020년대 이후 지금까지 그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 영화의 위기라는 사람도 있고 뭔가 좀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넷플릭스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시리즈가 이제 넷플릭스랑 처음 했던 시리즈였고 그 전에 사실 이미 부산행 했을 때부터 좀 드라마가 대세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반도라는 영화 할 때쯤에 제가 이제 방법이라는 이제 TVN 드라마를 대본으로 처음 드라마를 했죠. 대본으로만 참여를 해서. 근데 그때도 물론 제가 찍지 않았지만은 너무 재밌었고 그 작업하는 게 그리고 넷플릭스 제가 이제 거의 반도라는 영화를 이제 거의 코로나 한복판에 개봉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넷플릭스 영화만 했죠. 넷플릭스 영화만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그 극장 영화를 한 게 얼굴이라는 영화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오히려 지금 영화 극장에서는 기존의 한국 극장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 사실은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막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오히려 역으로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뭐 어떠한 기획의 영화를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게 낫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저는 약간 일종의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두 가지로 보자면 일단은 헐리우드에서 헐리우드 발 블록버스터라고 하죠. 이제 진짜로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헐리우드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영화들을 뭐 빵빵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근데 일단은 지금 헐리우드에서도 그런 규모의 영화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제 더 이상 그런 규모의 영화를 정말 몇 작품 빼고는 안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블루마우스라든가 A24 같은 회사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시대로 돌입을 했고, 이것이 단순히 극장의 위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네. 왜냐면은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도 이제 우리 딸 보는 것들을 가만히 보거든요. 저희 딸은 유튜브만 봅니다. 유튜브. 네, 저희 아들이랑 똑같네요. 유튜브만 보는데 그 예전에는 얘가 보는 유튜브를 가만히 봤더니 그 퀄리티가 좀 별론 거예요. 옛날 어린이 드라마 치고도 내가 봤던 어린이 드라마보다 훨씬 낮은 퀄리티인데 그거를 보고 있네 해서 가만히 봤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저희 딸 같은 세대는 재미만 있으면은 퀄리티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어릴 때는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가 극장에서 하면은 막 공룡이 막 살아 움직이면 와 저 공룡이 어떻게 살아 움직여 막 이런 그 그래픽이나 뭐 같은 규모에서 오는 그 경외감 같은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세대한테는 그게 하나도 신기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영상이 나타나도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무슨 영상이 나와도 저거 뭐 어떻게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지 그거에 대한 경외감 자체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시대가 왔냐면은 신기한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시기에서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시기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큰 영화, 신기한 영상 만드는 전문 회사인 헐리우드에서도 더 이상 신기한 영상을 별로 안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신기한 이야기 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저는 사실은 지금 한국 영화도 그런 시기에 돌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옛날만 하더라도 그 한국산 영화가 뭔가 엄청난 그래픽을 가진 영화가 나오면은 와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플러스 와 한국에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이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기한 이야기 쪽에 더 천착을 하게 되는 관객들이 천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극장이 한국 영화의 위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90년대 한 중반쯤에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니까 아주 옛날이네요. 그때 대통령이 있는 그 회의 석상에서 그 이런 말이 있었어요. 주라기 공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잘 팔면 현대자동차 150만 대 수출하는 것과 똑같다. 영화 하나 잘 만들면은 현대자동차 150만 대 수출이야. 그러니까 그때 문화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 인식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두려움이냐? 우리는 저런 자본력과 기술력이 없어서 헐리우드 영화가 너무 매력적이고 아까 경외감 표현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극장에서 돈 주고 보려면 이왕이면 그런 거 보는 거죠. 여러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오래된 것 같지만 90년대 후반입니다. 그 멀티플렉스라는 게 생긴 게 9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 영화 보려면 그 극장 가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2006년에 그 스크린 쿼터제가 이 의무 상영 일수죠. 이 스크린 하나에 한국 영화 146일 동안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 이후 이제 그때는 이제 73일로 내려왔죠. 2006년부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저런 경외감을 주거나 아니면 너무 막 스펙타클한 저런 걸 못 만드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이 되는 게 그 뒤로도 한국 영화 극장 그 좌석 점유율이 5, 60%를 다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스토리텔러들, 그러니까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든 뭐 박찬호 감독님 다 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2000년 초반에 막 등장하신 이 감독님들 그 세대가 정말 탁월한 스토리텔러 같아요. 그만큼의 버짓은 안 되지만 남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를 만드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연상호 감독님이야말로 그 다음 포스트 세대에서 정말 그 제대로 된 스토리텔러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행 보면은 그 좀비 아포칼립스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페이블을 찌르기도 하고 그 지금 공유에 대한 정보, 배경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의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일종의 재난 영화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호러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 스릴러이고 이런 남들이 보면은 족보에 없는 또 영화예요. 잘 보면은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만드는데 재미, 의미, 심리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는 그런 감독님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부산행 리액션 영상 혹시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나요? 외국인들이 그 리액션 영상 엄청 올리는데 그거. 네네네. 그거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좀비 영화 이제 서구식 좀비 영화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지 않는데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좀비를 그리는 방식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또. 그래서 뭔가 아까 전에 그 스토리텔러로서의 뭔가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연상호 감독님 그런 영화들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생각들 또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받아야겠죠? 네. 저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손 좀 네, 선생님. 네. 마이크 혹시- 좀 갖다 드리세요. 마이크. 조심. 오늘따라 약간 고창석 배우도 생각나고. 와, 예. 마이크가 되는 게 맞나요? 잘 안 되지만 큰 소리로 하시면 다 들을 것 그냥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안 하셔도 들려요. 네, 일단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 네. 네. 이건 나오는 게 맞나? 거기만 가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제가 결말을 보고 약간 왜 이렇게 연출하셨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들었었는데 저는 뭐 교수님께서는 그 결말에서 얼굴을 이제 부여한다 뭐 이런 호명한다였나 부여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봤던 이 서사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결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속에서 영이라고 하는 인물의 얼굴이라는 게 그 자칫 잘못하면은 되게 그 못생김이라는 그 키워드를 되게 포르노적으로 소비할 수도 있고 윤리적인 좀 문제 의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되게 복잡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연출 의도를 가지고 연출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뭐 일단은 두 번째부터 답을 드리자면은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또 다른 작품에 예를 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못생긴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못생긴 게 특징인. 근데 어떤 배우를 캐스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를 찾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뭔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약간 규정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얼굴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자면은 신현빈 배우가 이 역할을 했는데 신현빈 배우는
되게 예쁜 굳이 얘기하자면 예쁜 걸로 유명한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배우한테 저걸 맡긴다라고 하는 게 사실 크게 상관없었어요. 저거는 누가 하든 간에 저 얼굴은 사실은 이제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얼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실존하지 않는 얼굴인데 못생긴 얼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애초에 저 CCTV한테 요청을 한 것도 못생긴 얼굴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건 아니었고 르뽀적 얼굴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르뽀적 얼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 의도는 영화관에서 이렇게 극을 보는 거죠. 어떻게 영화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일종의 짜고 치는 구스독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권혜여 선배가 연기를 잘한다고 한들 권혜여 선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볼 리는 없거든요. 다 박정민인 줄 알고 권혜여인 줄 알고 아는데도 아닌 척하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극영화에서 갑자기 마지막에 되게 사실적 룩보로 뭔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감상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안 보여주는 거에 대한 건 아예 선택지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작품의 마지막 엔딩이 그러니까 시각 예술로서 줄 수 있는 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화책으로 작업을 했을 때 재밌다고 생각한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얼굴이 마찬가지로 만화책으로 등장하는데 만화책 보신 분들이 역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얼굴을 못 본 사람한테는 내가 이러이러한 얼굴이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얼굴을 본 사람한테 어떤 얼굴이야 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얼굴을 봤을 때에 어떻게 규정 지어야 할지 모르겠는 감정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되게 문자주의적인 방식이죠. 근데 예를 들자면은 제가 대본 쓸 때 마지막에 이제 대본에 쓴 거는 그곳엔 정령이 얼굴이 있었다라고 썼는데 그거는 사실은 문자로서는 보여줄 수 없는 엔딩이에요. 실제로 목격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사실은 이제 성립이 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이 극장 영화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영화를 봤는데 아니 그래서 얼굴 나와 안 나와 누가 물어보면은 안 나와 하면은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떤 분들은 안 나오는 게 더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하면은 안 나오는구나 하고 끝이에요. 그냥 그 얼굴에 대해서 상상 안 해 아무튼 솔직히. 근데 이걸 오히려 보여줌으로 해서 이 얼굴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안 나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안 나오는 결말이다라고 하는 거는 문자주의적 결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더 상상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걸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규정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면은 그래서 어때? 그러면은 글쎄 그게 못생겼다고 얘기해야 되나 평범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점점점 이러면은 에이씨 아예 보러 가자 그럼 나도 이렇게 된다. 전략이네요. 이렇게 된다. 목격해야지만이 설명이 되는 시각 예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죠. 그 질문에 저도 한 가지 받아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초반에 그 동환을 아버지랑 닮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첫 씬 거의 마지막 부분에 쇼트에 그런 말이 있고 또 실제로 동환이 영규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진이 딱 도착했을 때 우리가 뭐 지금까지 언어로 들었잖아요. 뭐 괴물처럼 못생기고 안 보는 게 낫고 막 이런 식으로 뭐 똥걸레 이렇게 다 들었었잖아요. 그런 게 쌓여가지고 나도 아까 사회적 낙인에 공모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도 그렇게 실제 보지 않았으니까 들은 걸로 우리도 거의 공모한 거죠. 근데 마지막 장면 딱 봤을 때 저는 그 아들이랑 그냥 좀 닮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 합성이시죠. 네. 근데 만들 때 그 약간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서 닮았다는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한테 너의 어머니 얼굴 보여줄 때 자기 얼굴에 자기의 어떤 이미지에 무엇인가가 비치게끔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성찰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도 느꼈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화에서는 그 임동완과 어머니가 닮았다는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만화에서는 엔딩이 이제 사진관 주인한테 가서 사진을 봤는데 사진관 주인이 닮았네. 아들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닮았네 하면서 사진을 건네주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박재민 배우가 1인 2역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버지랑 닮은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생각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임동완은 아버지와 닮은 게 맞겠더라고요. 엔딩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더 힘이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은 아버지와 닮은 설정으로 가자 했고 사실은 마지막에 정영이 사진에는 그 또 만화책 그게 있어가지고 CG팀에서 또 약간 박정민 얼굴 넣은 버전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는 안 썼습니다. 그 약간 이게 박정민 눈매 이런 게 너무 진하다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살짝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약간 필터 스노우 필터 같은 느낌 확 나서 이렇게 가면은 이거 빵 터진다 이거 그냥 이거 되게 르포적인 얼굴로 가야 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좋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예, 역시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죠. 예.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결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사진이란 매체가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이제 결말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진을 이제 비객관적으로 좀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진이란 매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못생겼다, 아까 말씀주신 똥걸레다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말로써 얼굴의 미추를 이제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사진이란 매체가 제시가 되면서 이제 결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이전과는 다른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현상을 표현하는 사진이란 매체로서 이게 객관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에 이제 그 사장의 집에 가면서 어떠한 사장의 추억한 욕망이 담긴 사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진이 온전히 객관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찍는 사람의 의도성을 담는 것이라고도 또 이야기가 객관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비객관성을 상징하는 이야기로서 하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으로 보여서 혹시 사진이란 매체가 어떠한 의미를 혹시 감독님께서는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사진도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객관성의 종말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렵네요. 어려운데 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서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에 대한 영화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이명규라고 하는 인물이 본인의 실존을 어떻게 규정짓는가 이제 되게 의존적이죠. 남한테 인정받는 거를 그 중심으로 자기를 파악하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정룡이라고 하는 인물도 남의 평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그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상징으로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랑 얼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건 사진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얼굴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명규의 직업 자체가 사실은 그 조그만 나무 쪼가리에 이름을 새기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이덴티티가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새긴 도장이라고 하는 게 계약이나 이럴 때 이게 아주 독자 지문이나 이런 거 이상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장치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명규는 그 아이덴티티를 새기는 사람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명규가 못 받던 거는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새기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도 자기 아내의 아이덴티티를 사실은 외부 평가로만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이 그 이명규가 파악하지 못했던 마지막 그 한 조각인 얼굴을 본다. 뭐 그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점점 흥미진진한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우리가 집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어느 정도 벌써 흘러갔습니다. 네, 그래서 딱 하나만 한 분만 네 소장님께서 지목하셔서 한 분만 받고 저세 네, 분이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GV 해보면은 세 분이 짧게 다 질문을 하시고 뭉쳐서 이렇게 말씀하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분씩 다 들어볼게요. 네, 한 분씩 말씀하시죠. 감독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저는 한국 문화를 전공한 사람인데요. 문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 수업마다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을 거의 다 했습니다. 영화를 가지고 한국 문화를 공부할 때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문화 연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외모지상주의라는 그 키워드가 좀 떠올랐는데요. 못생겼다, 예쁘다라는 가치 판단 때문에 이 임영규가 이제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아내를. 그래서 그 임영규가 한 말이 예쁘면 사람들이 추앙하고 못생기면 멸시한다. 그리고 이게 임영규가 살인을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못생겼다, 예쁘다라는 가치 판단이 굉장히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동조하는 이런 걸로 지금 이루어진 거를 봤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못생겼다 정도가 아니라 괴물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게 그게 표현이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동조할 수가 있는가?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도 거의 예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예, 그 묘사들이 굉장히 좀 굉장히 강렬하고 되게 좋았고 문화연구 입장에서 굉장히 해볼 만한 연구를 해볼 만한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거 뭐 짧게 대답해드리자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룡이라고 하는 인물을 근대사와 엮어서 압축 성장 시기에 우리가 지워버린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정룡이라고 봤고요. 정룡이는 사실은 되게 좀 불편한 정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모들 사이에서도 아버지의 불륜을 고하는 불편한 정의였고, 사실은 그 이후에 그 공장 단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네 입장에서 되게 좋은 사람인 사장의 어떤 뭔가를 폭로하는 불편한 정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명규 입장에서도 불편한 정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혹은 실제로도 그렇게 괴물같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정의니까. 그런 의미였다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손 드시면 사실 영화를 개봉하자마자 한번 보고 이번 두 번째 봤는데 두 번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사진을 보고 우는 장면에서 어머니의 진실을 약간 숨겼다는 죄책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자기 회사에 대한 명예나 아니면 아버지를 지켰다는 약간 안도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어떤 점에 좀 더 가까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간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임동완은 사실은 그 자리에 나왔을 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수면 위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 나올 때 그걸 묻기로 결심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묻기로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에게서 자기가 묻는 대상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 행위의 어떤 결론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감정이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의 실체를 보는 것이 사실은 어떤 한 명의 실체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은 어머니를 이제 수면 아래로 묻는 걸 결심했을 때는 아마
괴로웠겠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얼굴을 봤을 때 되게 그 자기가 묻는 존재에 대한 실제적인 그 존재 자체가 각인이 됐기 때문에 울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얼굴이 더 르포적이고 사실적이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오늘 이제 감독님 또 오랜만에 관객과의 대화하신 소감이나 그냥 마무리 멘트 좀 하시고 소장님 마무리 멘트 하시고 끝맺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렇게 관객들과 이렇게 대면으로 영화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거의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동안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얼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도 뭐 내년에도 이제 새로 하는 영화들도 있으니까 내년에 작품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연상호 감독님 영화 그리고 또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